안녕하세요. 오늘 3월 개강이죠? 자, 이제 심화 과정을 합니다. 오늘서부터 그래서 이 기본서 마지막 떨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 1차 지금 2차, 동차를 지금 하신 분, 처음 하신 분들은 여전히 1차에 주력을 합니다. 그죠? 어설프게 2차 손대면은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1차에 꼭 주력을 해주시고, 그 2차만 하신 분이나 작년에 하셨던 분들은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들 싹 풀면서 같이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해주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1차에 주력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7, 8월 달에 여러분들이 2차를 포기 안 하는 사태가 벌어져요. 어설프게 지금 2차 손대 놓으면은, 2차를 포기하게 됩니다. 1차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2차를 포기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3, 4월들도 여전히 1차 과목에 주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번 순환 때는 지금 교재를 떨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재가 마지막이라는 얘기죠. 지금 기본서 이게 마지막 과정이기 때문에 교재 있는 내용을 거의 다 보고 갈 거예요. 거의 다 보고 가고 이제 5, 6월 달에 뭐 심화 과정, 이게 이제 핵심 요약 과정이죠. 그래가지고 요약집이 이제 그때 요약집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요약집 지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42쪽 바로 갑니다. 여기 총서를 펴 놓으시고요. 자, 지금 우리 과목인데요. 우리 과목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죠. 그래서 2차 과목에 속해 있는 이제 실무 과목이고 2차 1교시 과목입니다. 우리 과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이 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이 있고 중개 실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40문제가 나오는 과목이에요. 이 법령 쪽은 약 70%를 출제합니다. 여기서 그럼 70%면 몇 문제예요? 28문제. 28문제가 법령 쪽에서 나오고요.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령은 원래 10% 비중이거든요. 근데 최근 시험이 계속 이쪽 비중을 높여놨기 때문에 지금 약 15% 정도로 분석이 됩니다. 그럼 15%면 여기서 6문제란 얘기죠. 그 다음에 실무 쪽도 약 15% 정도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6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7대 3의 비중 정도로 일단 출제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비교적 맞힐 수 있는데 요거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요즘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 쪽이 이쪽이 굉장히 또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을 우리가 득점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과목을 고득점 하느냐 못하느냐가 판가름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만 일단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법령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 교재 지금 42쪽에 부동산 중개업의 개관 그래갖고 중개업 제도의 기업 및 연역이란 말 나와 있죠. 요거는요, 시험에 안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고하시고, 중개업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법의 체계와 공인중개사법의 구성이란 말 나와 있죠. 그래가지고 헌법,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인중개사 법령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바로 이 문제인데 우리가 헌법을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 법령은 공인중개사법이 있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있는데 시행령은 다른 말로 대통령령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다른 말로 국토교통부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부처가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다른 말로 국토교통부령이라 합니다. 이 정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법령이라 불러요. 우리 법은 지금 마지막 조가 51조고요. 시행령은 마지막 조가 38조예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마지막 조가 29조. 그러면 이게 총 118개의 조문이죠, 지금. 여기서 28개 정도를 내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럼 이 정도 이해하시고 넘어갑니다. 우리 법의 성격이 나와요. 44쪽에 우리 법의 성격인데 이것도 뭐 시험에 내는 부분 아니니까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성질인데요. 우리 법은 부동산 중개 또는 부동산 중개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가 있습니다. 일반법이란 말은 기본법이란 말과 같은 표현이에요. 널리 사회적 지위나 계층, 성별, 지역, 시기 이런 거에 관계없이 사용되는 법이 일반법이다. 특별법은 특별한 지역, 특별한 시기, 특별한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법이에요. 그러면
일반법과 특별법을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법 원칙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2개 이상의 법률이 적용되는데 어떤 법을 먼저 적용할 거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먼저 적용하는 법을 특별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 분야에는 지금 법이요, 우리 공인인사법도 적용이 되고요, 상법도 적용이 되고요, 민법도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부동산 중개업 분야에서 가장 먼저 일이 생기면 무슨 법을 가장 먼저 적용할까요? 공인인사법이죠. 그러니까 우리 법은 널리 부동산 중개업 분야에서는 널리 적용되는 일반법적 지위가 있지만 민법, 상법보다는 먼저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상법에 대한 관계에서는 특별법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중개업 분야의 법 적용 순위는 먼저 공인인사법이 적용되고 우리 법에 규정이 없어요. 무슨 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상법. 상법에도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을 보충률을 이용하겠죠. 이 정도만 참고해 주세요. 자, 이게 이제 일반법, 특별법에 관한 문제였고요. 한 장을 싹 넘기시면 사회법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법학자들이요, 전통적으로 법을 어떻게 구분했냐면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을 해왔어요. 공법은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총체. 다음에 사법은 개인 간의 생활 관계를 규율한 법의 총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 법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우리 법은 공법도 아닌 사법도 아닌 중간에 있다 해서 중간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51조까지 규정을 봤더니 공법적 색채를 띈 규정도 있고 사법적 색채를 띈 규정도 있더라 이거예요. 어느 한 군데로 정의하기 곤란하니 이거는 중간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 이것을 이제 공법적 규정과 사법적 규정이 혼합되어 있다 해서 혼합법이라고도 부르고요. 민법학자들은 쉴 데 없이 어려운 말 쓰기 좋아한다고 그랬죠. 사회법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법이 이 영역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중간법이 왜 탄생했냐면요. 지금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우월적 지위를 지닌 자에 대해 국가가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규제를. 자꾸 우리 개공이 의료인들의 등을 너무 심하게 쳤다는 얘기죠. 자꾸 이제 개공에 대해서 규제하는 규정을 쫙 우리 법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런 바람에 우리 법이 원래는 사법적 영역이 있었거든요. 근데 공법적 색채를 띈 규정들이 쭉 우리 법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 사법 영역에 있었던 우리 법이 어디로 옮겨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법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법들은 대부분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우월적 지위를 지닌 지닌자에 대해서 국가가 규제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법의 공법화 현상을 현재 법들이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학자들은 뭐라 한다고요? 사회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우리 법이 그래서 그 영역에 있는 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47쪽에 국내법이란 말 나와 있죠. 당연히 우리 법은 국내 부동산에 대해 정하니까 국내법이고요. 개업공사와 중개의뢰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기 때문에 실체법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을 실체법이라고 불러요. 이에 대한 반대말은 절차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법 중에 절차법이 있죠. 그게 무슨 법?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죠. 그래서 실질적 성격이 일부 있지만 절차법의 성격을 띠고 있고, 우리 법은 실체법이에요. 대공과 의뢰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기초 개념으로 출제는 안 하는 부분이지만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가볍게 언급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제2절 공인인사법의 제정 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총칙을 공부해요. 그래가지고 이 총칙을 공부하는데 이 총칙은 지금 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우리 법 제1조 법의 제정 목적이 있고요. 우리 법 제2조에요.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법 제3조 중개대상 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총칙 파트에서는요 3개의 조문으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출제 비중이 일단 2개. 32회 때는 여기 용어의 정의를 한 문제로 출제 안 했어요. 용어의 정의는 매회 출제입니다. 매회 출제인데 이게 한 문제로 안 냈을 뿐이지 지문으로는 다 냈어요. 용어의 정의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매회 출제로 일단 보이는데, 그러니까 한 문제로 지금 작년 시험에서 안 냈기 때문에 31회 때도 안 냈어요. 한 문제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33회 때는 출제가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음에 이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도 지금 매회 출제하고 있는 부분인데 올해는 지금 중개대상물을 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볍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출제 비중이 몇 개? 일단 2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까? 오늘 이제 용어의 정의와 중개대상물을 감을 잡고 갑니다. 감을.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총칙이었다는 거. 법의 지정 목적인데, 조문 읽어드립니다. 법 제1조. 이 법은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여기서 끊어보시고,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여기서 끊으시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여기서 끊으시고,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기 부동산 중개업 있죠? 이 말의 동그라미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이란 말의 동그라미. 그럼 이제 법의 지정 목적은요, 지금 20회, 21회, 이때 출제했고요. 이전에는 17회 때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부분 출제를 안 하는 부분이고, 10년 넘게 지금 출제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혹시 이런 걸 내면은 틀리고 오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볍게 맞추는데, 그냥 가볍게 이해해두세요. 이 법은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전문성을 높인대요.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이에요. 이걸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정도. 그러니까 속지 말자 유사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걸 동그라미 쳐놓은 거예요.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부동산업을 육성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정도만 유의하면 돼요. 부동산업에는요, 개발업도 있고 분양대행업도 있고 중개업도 있고 컨설팅업도 있고 등등등이 있는데 이 중에 뭐만 육성함의 목적이 있다? 부동산 중개업이에요. 이것만 육성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속지 말자 유사표. 여기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근데 이거 우리 일순환 하신 분은 아시는데 우리 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예요? 개공의 업무예요? 공인중개사와 개공을 우리는 완전히 구분하여 쓰고 있죠? 그리고 우리 법이 정한 사항이 공인중개사 업무가 아니죠? 뭐의 업무예요, 사실은? 개공의 업무예요. 그래서 가볍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법의 지정 목적이었고 이제 용어의 정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49쪽에 지금 용어의 정의가 6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요, 6개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암기할 것. 지금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6개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암기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6개 가지고 문제를 내는 유형이 있거든요.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다. 옳은 것 틀린 것 골라라 해가지고 중개라 하면 중개업이라 하면 개업공사라 하면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이게 단순형. 그 다음에 중개업에 관련된 판례가 있거든요. 이 판례를 묻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중개업에 관련 판례를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최근의 경향은 이것을 응용화에 출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단순형 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그런 문제를 내고 있는데 이걸 이제 올카바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6개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암기를 할 것. 다음에 판례를 정리를 꼭 해주시고 그 내용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응용되는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이제 용어의 정의, 첫 번째 용어의 정의가 중개죠. 그래서 중개에 관한 정의는 교재를 하나 넘겨서 50쪽으로 가보세요. 거기 중개정의라고 써있죠. 본문으로 바로 봅니다. 자, 읽어드리면 중개라 함은 법 제3조의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여기서 끊으셔야 되죠. 거래 당사자 간에 여기서 끊으시고 매매기관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여기서 끊으시고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중개라고 정의했어요. 자, 그럼 이제 중개의 정의거든요. 4가닥으로 나눴습니다. 먼저 법정 중개대상물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우리 법 제3조가 정한 중개대상물이거든요. 오늘 공부하는데 그래서 우리 법 3조에 정한 중개대상물을 봤더니 5가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 있고 임모,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어요. 이 5가지에 대한 거래 당사자, 매매기관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그럼 매매기관 임대차는 권리의 득실 변경의 대표적인 예시죠. 이것을 알선한다. 그럼 알선은 거래가 성립되도록 주선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소개라는 말로 바꿀 수 있고요. 매개, 주선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개라는 것은 이 5가지 물건에 대한 당사자 간의 거래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개다. 그럼 이걸 고스란히 암기해야 되거든요. 해서 이 아파트를 갑이 갖고 있습니다. 을과 거래하셔요. 이 거래를 A가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갑을 사이에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이 있을 수 있죠.
다음에 이 아파트에 대한 전세권 설정 계약, 그다음에 뭐 저당권 설정 계약, 이게 토지였다면 지상권 설정 계약, 지역권 설정 계약 등등등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각종 이 토지 아파트에 대해 설립할 수 있는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소개하는 게 모두 중개라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 이 아파트는 중개상 무리예요. 다음에 갑과 을은 거래의 당사자입니다. 다음에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이고 요것이 알선이다. 해서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이게 중개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단순형 문제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단순형 문제 유형 잠깐 볼까요? 이렇게 낸 거예요.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낸 거예요. OX, X, 권리의 득실 변경이가 빠졌죠. 그러니까 중개 대상은 이만큼인데요. 여기는 매매도 있고 교환도 있고 임대차도 있고 지상권 설정이, 지역권 설정이, 저당권 설정이 등등등이 있는데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했으니까 의미가 축소됐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엔 지문을 이렇게 냈어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라고 낸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요건 맞았죠? 요 둘의 차이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최근의 경향이 이 경향이에요, 지금. 응용하게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형으로 고지고대로 그냥 내는 게 아니고 이걸 약간 비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죠. 그래서 당사간의 매매교환 임대차를 소개합니다. 이거 중개 맞죠? 중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판례를 또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재 순서에 따라서 그 판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51쪽에 중간에 판례가 있죠. 글자가 아주 쬐끔해갖고 지금 장년층들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나는 아주 잘 보여요. 자, 공인인사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기타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고 여기서 끊으시고 여기 중기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는 얘기죠. 포함되고 따라서 타인의 의뢰에 의해 일정 무엇을 갖고 저당권 설정하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 정의하는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저당권 설정하는 행위의 알선이 금전 소비대차 밑줄이에요. 저당권 설정하는 행위의 알선 밑줄 긋고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여기 밑줄이에요.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 밑줄 긋고 이렇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거 중개업이란 얘기죠. 저당권 설정이 알선 없다 중개업이란 얘기죠.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냐면 이거였어요. 이분이 은행 출신이었습니다. 지금 금전 소비대차란 말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민법 시간에 대차형 계약은 임대차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죠 지금. 그래서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가 있는데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차이점 아시죠? 임대차는 유상, 사용대차는 무상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소비대차가 있거든요. 금전 기타 유가물을 이제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금전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 이게 금전 소비대차로 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대출이라는 얘기죠 지금. 대출. 그래서 이분이 은행 출신이에요. 대출 알선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금전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이 5가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럼 요것만 소개했다면 이거는 중개가 아니에요. 근데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소개를 하면서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같이 하고 다닌 거예요 지금. 주택에도 저당 잡아야 되죠. 요 부분은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지금 중개업이라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억울했다. 그래도 이건 중개업이다. 이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잠깐 또 짚고 갑니다. 이걸 끊었는데 한번 거기 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기타 권리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고 이랬죠 지금. 지문을 이렇게 냈거든요. 중개 대상인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라고 낸 거예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문을. OX. 중개 대상인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라고 낸 겁니다. 맞았어, 틀렸어? O. 확실히 맞았어요? 자, 그럼 맞습니다. 우리 담보물권 알고 있죠? 담보물권. 담보물권이 뭐예요? 유질저. 맞아요? 유질저죠. 점소, 지지전, 유질저죠? 우리 팔물권이. 점소, 지지전, 유질저. 그죠? 이게 담보물권이에요. 그럼 지지전은 용익물권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용익물권, 담보물권 합치면 제한물권. 맞습니까? 우리 일순환 하신 분 아셔요? 자, 여기 담보물권이 유질전인데 우리 질권은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중개대상 권리가 아니죠. 근데 중개대상인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라고 낸 거예요. 맞은 거 맞아요? 맞습니까? 이제 좀 의문점이 생겼죠? 틀릴 수도 있겠네? 네,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다시 물은 거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들어가잖아요. 7, 8월부터 문제풀이 들어가고, 이제 기출특강이 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차는. 2차는 이제 기출특강이, 5월달부터 시작한다고요? 좋아요. 어쨌든. 그러면 여기 질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그거예요. 예외를 생각하여 원칙적인 질문이 틀렸다고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맞은 거 이거는. 중개대상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됩니다. 단 질권은 제외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원칙적인 지문을 내면 이건 맞았다. 아셨죠? 근데 출제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끝까지 담보물권에 질권 들어갔는데 뭔 얘기야? 질권 안 들어갔는데 이거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출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태클 들어오면? 그죠? 그러니까 요즘 시험이 명피하게 내버립니다. 그냥. 이렇게 안 내요. 이렇게 내지도 않고 아예 중개대상 권리에는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내버려요. 그냥.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출을 풀어보면요. 명쾌합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중개사법은 맨 장난만 쳐. 이 말 제일 듣기 싫어요. 제가 그럼 속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공부도 못하면서 중개사법을 진짜 해봤냐?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소리 하고 다닌다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뭐 장난치는 지문이 있긴 있어요. 예,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중개사법 장난치는 과목 아닙니다. 명쾌하게 냅니다, 문제.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건 절대 안 내요. 이게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이제 시작되죠. 모의고사가 이제 시작되는데 모의고사 보면요, 이런 출제 경향을 완전히 벗어나서 내는 지문들이 꽤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모의고사 보면. 그러면 그런 모의고사 애매모호하게 낸 것들 있잖아요. 저한테 갖고 오잖아요. 그럼 설명은 해드려. 그리고 그거 버려라 그냥 그래. 버려라 합니다. 요즘 문제 그렇게 안 내요. 명쾌하게 내버립니다. 아예. 그러니까 어쨌든 참고해 두시고. 그러나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됩니다. 단 질권 제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민법 시험 범위에 질권이 빠져 있죠? 질권이 빠져 있어요. 시험 범위에. 질권은 지금 부동산에 성립하는 중개상 권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중개대상 권리가 아니니까 시험 범위를 제외시킨 거예요. 질권을. 그럼 민법의 시험 범위를 무슨 과목이 정했어요, 지금? 중개사법이 정했죠? 중개상 권리가 아니니까 그거 빠진 거예요. 1차를 100번 합격했어요. 자격증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2차 합격해야 되죠? 그래야 자격증을 받아요. 그러면 2차를 잘하고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과목 잘해야 된다? 중개사법 잘해야 돼요. 그럼 시험의 가장 메인 과목이 무슨 과목? 중개사법. 인정하세요? 예, 그래서 민법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자격증 안 줍니다. 2차를 잘해야 되죠, 역시. 그러니까 2차를 통과해야 돼요. 그럼 2차를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 과목을 잘해야 된다. 근데 중개사법을 아주 개무시하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개강이니까 많이 오셨잖아요. 이제 점점점 빠지죠 또.
점점점 빠져가지고 이제 또 한 월말쯤 되면은 한 절반만 딱 앉아 계시고 그래갖고 이제 점점점 7월달 가고 8월달 가잖아요. 그럼 점점점 빠져가지고 저기 3분의 1 정도만 남아 계세요. 이게. 그리고 공법 시간에 딱 가면 공법 시간은 또 꽉 차는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요, 공부를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우로 가든 좌로 가든 평균 60만 넘기면 되죠. 나 같으면 공부 그렇게 안 해. 나 같으면요, 득점할 수 있는 걸로 무조건 해버려요, 그냥. 득점할 수 있는 걸로. 그래서 시험에 다가갈수록, 이제 제가 잔소리처럼 말씀드릴 텐데, 시험에 다가갈수록 내가 득점할 수 있는 걸로 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나 이제 1차 과목은 무조건 넘어와야 돼요. 1차 과목을 넘어와야지만 2차에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1차가 그만큼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1차 과목에 주력을 해주라는 이유가 우리가 공부를 토탈 지금 33회를 대비하면서 10시간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중에 7시간을 1차에 투자해야 돼요. 7시간을. 나머지 3시간 가지고 2차를 끝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차는 절대적인 시간이 요구돼요. 시간이. 금방 끝나는 과목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는 여러분들 시험 볼 때까지 불안하게 하고 여러분들은 속을 새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현재 다행히 우리는 원장님이 민법 교수님이라 아주 들들들 볶아내죠, 그냥. 들들들 볶아냅니다. 그래갖고 어쨌든 이제 그래서 우리 학원이 합격률이 엄청나게 높은 학원 중에 하나예요. 제가 나가는 학원 중에 가장 탑이 여기에요. 가장 많은 인원이 합격을 합니다. 이게. 물론 중개사법에 내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1차 과목 무조건 넘어오시란 얘기예요. 그럼 2차는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걸 믿고 1차에 처음 하시는 분은 꼭 주력을 해주시란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뭐 1차가 지금 이제 3바퀴 도는 분들이 있죠.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그러니까 3바퀴 정도 돌면은 이제 들리기 시작해요. 아, 이게 그 얘기구나. 이제서야 들리기 시작해요. 6개월이 다 돼가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요구되는 과목이라 여기에 주력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은 꼭 열심히 하시고 2차에 어설프게 손대지 말고 그냥 2차는 수업을 듣고 덮는 게 좋습니다. 덮고 그냥 1차에 시간이 날 때마다 읽고 또 읽고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메인 과목이 중개사법이라는 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 꼭 지키시고 자, 그러면 일단 그 판례를 잠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기시면 이제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중개 3요소란 말 나와 있죠. 53쪽에 뭐 요즘 요거는 내진 않습니다. 근데 이해만 해주시는데 중개가 되려면 이제 3가지 요소, 아파트라는 중개사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갑과 을이라는 거래 당사자가 있어야 되죠. 거래 당사자를 우리는 중개 의뢰인이라 불러요. 그래서 중개의 2번째 요소 중개 의뢰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A가 있어야 되죠. 이자가 중개 행위자예요. 그래서 이 중개 행위자는 통상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를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개의 3요소는 중개사물 중개의뢰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물 중개의뢰인 중개행위자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개의 3요소고 자, 그 다음 이제 중개행위의 성격이란 말이 나왔어요. 법적 성질이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요즘 내진 않지만 이해는 해두고 가는데 그 우리 중개행위가 이게 사실행위냐 법률행위냐 이 문제거든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지금 법률행위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럼 법률행위가 아니면 일단 사실행위다.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럼 중개가 사실행위냐 법률행위냐 이 문제예요.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그거 아닙니까? 어떠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의사표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이게 이 말이 더 어렵죠. 더 어렵습니다. 어쨌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뭐예요? 계약. 맞아요?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계약입니다, 이거. 그럼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계약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중개가 바로 이런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냐 이 문제예요. 그럼 이자의 업무 활동을 따져보면 아파트 팔아달라고 중개 의뢰 받았어요. 등기상 증명서를 떼보죠. 그 다음에 현장 가서 보기도 하고요. 이분 모시고 현장 안내도 합니다. 그 다음 계약서도 써주고 확인설명서도 써줘요. 그럼 이런 행위들을 생각해보면 어떠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등기상 증명서를 떼봅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결론, 우리 중개는 사실행위다, 법률행위다? 사실행위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중개는 사실행위입니다. 현장 안내를 한다는 사실, 등기상 증명서를 떼본다는 사실, 계약서를 쓴다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지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계약이 성립되도록 도와주고 있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 중개행위는 사실행위로서 보조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상 증명서를 떼놓고 있죠. 준비행위예요. 그러니까 보조행위자 준비행위다. 나아가 이 아파트를 중개하는데 A는 가대 대리인으로서 이 물건을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중개는 대리행위다, 아니다? 대리행위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자의 신부름꾼으로서 이 물건을 중개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신부름꾼으로서 행위는 뭐라고 해요? 사자. 사자로서 행위도 아니죠. 예, 그래서 홀행위는 더더욱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로서 행위도 아니다. 그럼 이 얘기는 중개행위는 독자적 행위란 얘기예요. 그래서 독자적 행위에 해당한다. 이 내용이 바로 이제 거기 써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는데, 자, 그러면 거기 판례 넘기기 전에 판례를 짚고 갑니다. 그럼 1번 판례는 설명했어요. 이게 뭐 사실행위로서 이제 법률행위를 보조하고 있다고 사실행위라고 이제 두 번째 줄에 있네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변호사일지라도 자격증이 없다면 중개업을 해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고요. 다음에 중개행위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보겠습니다. 자, 2번 판례. 이거 생각보다 이 판례 잘 내는데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밑줄이에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밑줄 긋고 거래 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 취지에 비추고 볼 때 개업공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를 위하여 거래할선 중개 의사를 갖고 있었냐고는 개업공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고 밑줄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밑줄 긋고 개업공사 행위를 객관적으로 봐서의 통념상 밑줄이죠. 객관적으로 봐서의 통념상 거래할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여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다. 이건 부연 설명 없이 그냥 중개 행위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봐 사회 통념상 결정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 3번 판례 보겠습니다. 바로 일방 당사자에 의뢰한 중개도 중개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개업공사는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모두 중개 의뢰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 일방 당사자에 의뢰하여 중개사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포함된다 밑줄 그으면 되죠. 그러면 이거 쌍방의 의뢰뿐만 아니고 일방으로부터 의뢰받아 중개를 해도 중개에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중개계약과 민법성 전용계약과의 구별이라는 말 나와 있죠. 이거는 그냥 제목 옆에다 살짝 X 쳐놓으세요. 무슨 뜻이에요? 보지 말라. 그 옆에 중개계약의 종류란 말 나와 있죠. 이것도 살짝 X 쳐놓으세요. 내지 않습니다. 지금 중개법 시절, 그러니까 이제 2005년도까지 중개법 시절에는 이제 간혹 이것도 물어봤었는데 그때도 잘 안 물어봤었어요. 공인사법으로 넘어오고 나서는요 한 번도 안 물어봤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 시간이 매우 남아서 저는 미치겠다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여기서 중개의 정의를 다 봤는데, 자, 잠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중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알선. 그럼 세탁기 알선도 중개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한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개 대상 물에 대한 알선이에요. 물 알선. 이게 중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없이 많은 물건들을 중개할 수 있거든요. 소개할 수 있는데 우리가 소위 중개라고 하는 것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을 해야 되죠. 이렇게. 그럼 중개사물이 아닌 것을 알선합니다. 그럼 중개 아니죠. 따라서 자동차 거래를 소개했어요. 이거 중개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권리금을 미리 한번 짚어볼까요? 우리 성가 거래할 때 권리금이라는 게 있죠. 그럼 권리금이라는 것은 집기 비품에 대한 보상, 영업권에 대한 보상, 영업사 노하우에 대한 보상,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러면 권리금은 중산물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그러면 권리금 거래 소개를 했습니다. 중개다 아니다? 중개 아니죠. 이렇게 되고
알선이란 말은 소개라고 그랬죠. 소개예요. 이게 이제 알선인데, 그럼 소개하는 행위가 아닌 것도 중개가 아니네요. 그러면 컨설팅이라든가 분양 대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컨설팅이라는 것은 상담을 하는 거 아니에요? 소개 아니죠? 그럼 중개 아닙니다. 그럼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 한다. 중개 아닙니다. 나아가 분양 대행은 타인이 건축한 상가나 주택에 대해서 대신 팔아주는 거죠. 그럼 이것도 중개가 아니다. 그러면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은 중개가 아니니 우리 법이 규율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해해 두세요. 컨설팅 분양 대행은 중개가 아니다. 그래서 중개는 한마디로 물알선이에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중개업 정의로 넘어갑니다. 그럼 중개업 정의 55쪽 맨 밑에 있네요. 읽어드리면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에 의뢰하여 여기서 끊어야 되죠. 끊고 일정 보수를 받고 여기서 끊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중개업이에요. 중개업은 글자 수가 몇 개입니까? 3개. 그러니까 3가지 요소다.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중개업은요, 꼭 명심할 게 출발점을 다른 사람에 의뢰한다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일정 보수를 받고요,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3가지 요소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 의뢰하는 것은 일방의 의뢰뿐만, 쌍방의 의뢰뿐만 아니고 일방 의뢰를 포함한다고 그랬죠. 이거 미리 받고. 그 다음에 일정 보수를 꼭 받아야 돼요. 보수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중개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수를 받지 아니하면 무료 중개행위입니다. 무료 중개행위는 중개업이 될 수 있다, 없다? 절대 될 수 없다. 근데 무료로 중개하더라도 확인 설명 정확히 해야 되죠. 손해입히면 손해배상 책임도 있겠죠? 그럼 무료 중개행위도 중개업은 아니지만 우리 공인인사법은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음, 보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보수를 받지 아니고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까지만 했습니다. 약속 요구한 것은 아직 보수를 안 받았죠. 그러면 이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므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 요구까지만 단계에서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중개업 자체가 아니니까 이게. 그래서 이건 처벌 불가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중개를 업으로 하래요. 그럼 업이라는 게 뭐냐면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리성 있는 행위를 해야 돼요. 보수를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영리성은 추정이 되는데 이게 업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보수받고 했다. 그럼 이게 업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되니까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정도 소개하고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거는 중개업이 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죠.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정도 소개하는 이유는 절대 중개업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해 두시고, 그러니까 중개업은 꼭 명심할 게 출발점을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의뢰하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이 점 이해하시고. 그럼 단순형. 이렇게 냈어요, 지문을. 중개업이라 하면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에 의뢰하여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낸 거예요. OX, X. 어디가 틀렸어요? 등록이 틀렸죠. 이물질이 들어갔죠, 지금. 그러니까 중개업은 이만큼인데 이 절반은 등록을 하고 하는 중개업이 있을 테죠. 무등록 중개업도 중개업에 해당되겠죠. 등록하지 아니하고 하는 중개업. 하면 안 되겠지만 무등록 중개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이 있는데 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일정 보수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렇게 정의해버리면 무등록 중개업을 포함 못 시켰기 때문에 이 정의는 틀린 거예요. 절반만 갖고 정의를 한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뢰로 출발하는 걸 꼭 명심을 해둡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개업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는데 중개업을 영위코자 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이게 구조1항 조문이에요. 그러면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해버리면 이건 무등록 중개업이 됩니다. 이건 우리 법상 최고의 처벌인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업에 해당하느냐가 중요하고 나아가서 중개나 중개업에 대한 대가가 중개보수죠. 그럼 중개보수는 우리 법이 아주 엄히 규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폐락도 더 받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 처합니다. 그러면 중개업이 아니라면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중개업이 아니라면 이건 중개보수 규정의 제용도 없으니까
아무리 많은 보수를 받아도 초과에 걸 일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럼 중개업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결국 이 중개를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보수받고 했어요. 그럼 중개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중개에 해당돼야지만 중개업이 될 수가 있고요. 중개가 아니라면 중개업도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물, 알선. 맞죠? 그러면 중개가 아닌 권리금 거래 소개했습니다. 권리금 거래 소개는 중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이것을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보수받고 했다. 그래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고요. 또 컨설팅이라든가 부동산 컨설팅이라든가 분양대행입니다. 이건 알선이 아니죠. 그러면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받고 하고 다녔습니다. 이것도 중개업이 아니죠. 그러나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에 부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토지매매 알선을 업을 했다. 부수적으로 중개를 업을 했어요. 그럼 중개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한다.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의 알선업이 중개업의 뜻이 똑같이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에 부수하여 중개를 업을 했다. 그럼 중개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럼 등록하지 아니하고 했다면 이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57쪽에 맨 밑에 판례가 실려 있습니다. 그럼 1번 판례.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면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부동산 중개 행위가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밑줄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밑줄 긋고 이루었다 하여도 공사법상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한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밑줄 그으면 알아보시겠죠? 다음에 그 2번 판례는 소개했어요.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얼굴했다. 역시 중개업이라고 했죠? 말씀드렸고 넘어갑니다. 자, 그럼 58쪽에 중간에 판례가 있습니다.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다 하면 계속하여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 중개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알선 중개를 업으로 했는지 여부는 알선 중개행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그 태양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모습을 얘기하죠. 모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밑줄 쫙 끄면 되겠죠? 그러니까 중개 행위인지 여부를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하듯이 중개업인지 여부도 단순 횟수로 결정할 게 아니고 사회 통념에 따라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따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판례 우인원기의 단 1회 밑줄 긋고요. 건물 전세계약의 중개라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밑줄 그으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 거기까지. 자, 이게 이제 중개 관련된 판례를 쭉 짚어봤습니다. 근데 끝까지 결국은 이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최근에 판례가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요. 그 부동산 중개 업무 있죠. 부동산 중개 업무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행이란 판결이 있었어요. 그럼 가볍게 이해만 해두자고요. 우리 개업공사는 상인입니까? 아닙니까? 개업공사는 상인 맞죠? 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개공은 상인이에요. 그럼 개공이 하는 중개 업무입니다. 중개활동. 이것은 상행이다, 아니다? 상행이다. 참고해두세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중개는 상행이다, 아니다? 상행이다. 그래서 개공은 상인이기 때문에 상인으로서 하는 행위, 상행이다. 이 정도. 그 5.6월 뭐 핵심 요약집을 보면 이 내용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낸 판례는 아니지만 이해만 일단 했어요. 중개 업무는 상행에 해당한다. 이 정도. 자, 이제 공인중개사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이건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개업공사 용어의 정의를 먼저 보죠. 60쪽에. 자, 그럼 개업공인중개사 용어의 정의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설 등록의 동그라미예요. 그러면
내가 순서대로 또 했네. 자, 개업공사라면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요거만 기억하자는 얘기죠? 예, 개설 등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등록은 영업허가를 받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 법에 따라 개설 등록을 한 자가 개업공사예요. 여기서 끝나야 돼요. 더 이상 말이 나가시면 안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얘기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OX, X죠. 왜 그러냐면 우리 개업공사의 종류에 3명이 있거든, 종류가. 법인인 개업공사, 공인중개사 개업공사, 중개인이 계시는데 지금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라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만큼 정의를 거죠. 그러니까 법인과 중개인을 포함했기 때문에 이 정의는 틀린 거죠. 예. 그래서 개설 등록만 딱 나와야 된다. 이걸 명심하시고. 이 개업공사의 종류는 종류라고 하지 않고요. 종별이라고 해요. 종별. 그럼 법인인 개업공사가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사는 법인으로서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하죠. 이 자가 법인인 개업공사예요.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는 공인중개사로서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이 자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개설 등록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름 아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예요. 맞죠? 다음에 이제 중개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중개인은 우리가 강학상 쓰는 표현이에요. 강학상. 강의할 때만 쓰는 표현이고 현재 공사법에는 이 자가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 교재에도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사 이렇게 표현을 했죠, 지금. 그래서 부칙 규정에 의한 개공. 이 자가 바로 중개인인데 자, 그럼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중개인의 출신 성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 합니다. 중개인이 누구냐면 국법시대에 이제 중개사무소를 여신 분들인데 우리 1961년도에 소개영업법이 있었어요. 이 소개영업법은요, 전체 조문수가 약 13개. 근데 소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법이 전부 다 규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 중개뿐만 아니고 혼인중매 직업소개 있죠? 이것도 이 법이 규율했어요, 다. 소개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러면 1961년도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는 시기였죠? 5.16 군사 쿠데타가 이때 있었죠. 61년도에. 이게 61년도였어요. 그때 쿠데타 있었습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는요, 중개업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신고만 하면 전부 다 중개업 진입이 가능했어요. 공사제도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 신고하고 중개업 진입한 분들이 첫 번째 중개인. 다음 61년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경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비약적인 발전을 했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때 세계 경제가 아주 좋았거든, 다. 그렇기 때문에 비약적인 발전하면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도저히 규제 못하겠다 해가지고 1980년도 12월 말에 12월 31일 날 이 법을 폐지하면서 부동산 중개업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중개업법을. 그래서 중개업법을 제정하면서 이게 투기를 잡기 위해서 아주 높은 진입장벽을 만들어요. 허가제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중개업 진입을 위해서는 허가받아라 이렇게 바뀌고 공인중개사제도가 이때 도입이 되죠. 그래가지고 84년도 4월 1일 날 이 법이 중개업법이 시행되면서 소개업법을 전면 폐지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1985년도 9월 22날 1회 자격시험이 있게 돼요. 1회. 그래서 1회 시험이 1985년도 시험이었습니다. 이때 무려 6만 명이 합격을 하게 됩니다. 역대 최고 인원이었죠. 이 합격 인원을 지금도 못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만 명이란 공인중개사 역사상 처음으로 배출이 됐으니 특혜를 줘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중개업법 1차 개정을 하게 되는데 이 1차 개정이 1989년도 12월 31일이었어요. 이때 개정을 하면서 이 규정이 들어왔어요. 이제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업의 허가를 해주겠다. 이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1차 개정을 하면서.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 중개업법 시행 후 1차 개정이 있을 때까지는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허가를 받고 중개업 진입한 분들이 있었겠죠. 이분들이 두 번째 중개인. 그래가지고 결국은 90년 이후에는 더 이상 중개인이 탄생을 안 하게 됩니다. 마지막 탄생이 1989년도 12월 31일이었어요. 중개인 탄생이. 그래서 이분들의 기득권을 지금도 유지시켜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들은 결국은 그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중개업 진입한 분들인데 지금도 기득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분들 신고나 허가받고 되신 분들이죠. 전부 다 등록증으로 지금 현재 교환해 줬어요. 지금 등록이니까. 그래갖고 등록 간주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래서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개업공사의 수가 약 11만 명 정도예요. 11만 명. 11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중개인이 약 3천 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그 다음에 이 법인인 개업공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2천 개도 안 돼요. 법인은. 그러니까 2천 개도 안 되고 그러면 5천 개 빼고 10만 5천 명이 공인인증상 개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다수가 공인인증상 개업공사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개업공사를 앞으로 제가 개공이라고 부를 거예요. 개공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러면 개공은 반드시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걸 꼭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인인 개업공사에 대해서는요. 우리 교재도 지금 써 있는데 법인인 개업공사는 중개법인이 있고요. 순수 중개법인이 있고 특수법인이 있어요. 또. 이 특수법인이란 말도 우리가 강학상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수법인은 누구냐면 우리 법에는 지금 현재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돼 있어요. 특수법인이. 대표주자가 누구다? 지역농협이 있죠. 그러니까 지역농협은 중개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특수법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 공사법은 현재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법인인 개공은 중개법인과 특수법인으로 나누는데 특수법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공부합니다. 그때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하는 법이 공인인증사법이죠. 근데 모태는 뭐예요 지금? 부동산 중개업법이에요. 이 법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이게. 그래갖고, 이게 이제 법 명칭까지 바꿔가면서, 이제 명실공히 이제 공인인증사법으로 현재 바뀌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하는 법이 중개업법이에요. 이게. 자, 그럼 거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 이제 넘어갑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공인중개사 정의를 봅니다. 교재 59쪽. 공인중개사. 자, 그럼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자격을 취득의 동그라미. 자격을 취득. 이 자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용어의 정의는 뭐만 기억하시자? 자격 취득만 기억하자.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면은 이 정의는 X예요. 자격 취득에서 끝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공인중개사 중에는요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요. 이 자를 포함했기 때문에 이 정의는 틀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종류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공인중개사가 있죠. 일반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공인중개사. 이른바 서랍소, 장롱 속의 공인중개사를 얘기하죠. 예,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공인중개사가 배출이 된 게요. 배출 인원이 지금 50만이 넘었죠, 이제. 50만 정도 될 거예요. 50만 정도. 이 중에 약 한 절반 정도? 절반이 채 안 되는 걸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중개업에 종사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서랍, 장롱 속의 공인중개사라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업공사인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이분은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하죠.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봤거든요. 그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와 개업공사인 공인중개사는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네? 같은 말이죠. 제가 이꼬를 쳐놨잖아요. 이거. 같은 말이에요. 뒤치나 매치나.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하면 여러분들이 다름 아닌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자 개업공사인 공인중개사예요. 알아보시겠죠?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 이제 소속공사가 있어요. 소속공사는 고용된 공인중개사를 말하죠? 고용된 공인중개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 정의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정의가 지금 이렇게 일반 공인중개사가 있고 개업공사인 공인중개사가 있고 그 다음 소속공사가 있는데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반을 포함 못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의는 틀린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자격 취득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가 공인중개사니까 외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이 정도. 자, 그럼 이제 소속공사 용어의 정의는 별도로 있으니까 뒤로 갑니다. 거기 교재 소속공사 용어의 정의는 62쪽이에요. 자, 읽어드립니다. 소속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여기서 끊으시고, 공인중개사,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 로서, 여기서 끊으시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여기서 끊으세요. 자, 그러면 네 가닥으로 나눴죠, 지금. 그럼 고용된 공인중개사로 이해하시는데, 이거는 암기하실 때 말 그대로 기억합니다. 소속공사라 하면 개업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이해합니다.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 이건 쉽게 느낌이 와요. 현장 안내한다든가 등기상 증명서를 떼운다든가 이런 보조 업무. 다음에 여기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그랬죠. 그럼 중개 업무가 뭐냐? 우리 개업공사의 여러 가지 업무 활동 중에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브리핑을 합니다. 이걸 확인 설명이라고 그러죠. 다음에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 작성 기부해야 되죠. 그럼 계약서 작성 업무가 있죠. 계약서를 써줄 때는 자신이 설명했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게 기부해야 돼요. 이 문서를 확인 설명서라 부릅니다. 그리고 뭐 현장 안내라든가 등기상 증명서 발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업무 활동 중에 이 세 가지 업무는 핵심적인 중개 활동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브리핑을 해주고 확인 설명서를 써주고 거래계약서를 써줍니다. 핵심적인 중개 활동인데 이 세 가지 업무는 우리는 중개 업무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소속공사는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랬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 법 취지는요. 이 세 가지는 핵심적인 중개 활동이기 때문에 개설 등록을 한 개공께서 직접 해라 하고 의무로 부여했어요. 의무로 부여했는데 이 행위를 소공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괄호 속에 있는 말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일순환 하신 분은 이걸 금방 아시는데 지금 법인에는 임원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이사 또는 감사를 얘기해요. 그럼 뭐 이거 임원은 문제가 없어요. 다음에 사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이 사원은 법에서 사원이라는 표현을 절대 회사의 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회사의 출자자, 투자자를 얘기해요. 투자자. 그럼 투자자를 사원이라 표현하는데 우리 법상 이 사원이라는 자는 누굴 얘기하냐면 정확하게 합자나 함명회사라는 게 있거든요. 합자회사가 있고 함명회사가 있는데 여기에는 무한책임사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무한책임사원은 누구냐면 회사의 투자자로서 회사 채무에 대한 개인재산 가지고도 끝까지 책임을 지는 자예요. 이 자가 무한책임사원이에요. 그래서 이 자는 회사 업무 집행 권한이 있고요. 주식회사에 있어갖고 이사와 동격인 분이에요. 그래갖고 법인등급에 모두 등기돼요. 무한책임사원들은. 그래서 결론 그냥 처음 들으신 분은 다음 주에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하니까 이 사원이라는 표현은 직원은 절대 아니죠. 그럼 이 자는 합자남명회사에 누굴 얘기한다고요? 무한책임사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들 중에 우리 일순환하신 분 아세요? 사원이나 임원 중에는 공인중개사인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몇 분의 몇이? 3분의 1은 있어야 돼요. 공인중개사인자가. 그래서 임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중에는 공인중개사가 3분의 1 이상 있어야 돼요. 3명 중에 1명은 공인중개사야 돼요. 그럼 이자는 소공이란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속공사를 소공이라고 제가 부를 건데 그럼 소공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네요. 직원인자가 있죠. 직원인 소공이 있고 또 하나가 임원, 사원인 소공이 있어요. 임원, 사원 중에 자격증자는 소공이에요. 그래서 소공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를 해두시고, 그러니까 소속공사 용어의 정의는 말 그대로 갑니다.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 수행하나 보조하는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임원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럼 중개사무소에 자격증이 없는 분도 근무하고 있죠. 자격증이 없는 분 바로 중개보조원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있습니다. 63쪽에 읽어드립니다.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여기서 끊으시고, 개업공사에게 소속되어 여기서 끊으시고,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업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 자를 말한다. 단순한 업무를 보조의 밑줄이에요. 그럼 뭐 이건 부연 설명 없이 우리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처벌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러나 개업공사에 고용된 거예요. 소속되어 현장 안내 일반 사무 단순 업무만 보조하는 자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라는 걸 할 수 있다 없다. 이 업무를 못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중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실무적으로 보조원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안 쓴다고요? 안 쓴다고 그랬죠. 뭐라고 쓴다고요? 실장님. 그죠? 우리 보조원 실장님한테요. 보조원님 그러면 엄청 승질냅니다. 사무소 가셔갖고 절대 보조원님 그러지 마세요. 실장님이라 불러주세요. 이게 보조원이란 말이 어감이 안 좋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야 하다못해 뭐 부장, 과장, 뭐 이사 뭐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실장님이 제일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소공인 실장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실장님들은 보조원 실장님이 많죠. 근데 우리 보조원 실장님은 지금 현재 이거 중개 업무 못 하잖아요, 지금. 근데 실무적으로는 다 하고 있죠. 손님 오시면 대강의 브리핑 하죠. 그다음에 컴퓨터로 일하니까 계약서도 쓰고 설명서 쓰죠. 자, 그래서 쓰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보조원에 대한 실장님은 이걸 못하기 때문에 개공이 주도적으로 수행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업무 지시 다 내리고 모시고 갔다 와라. 그죠? 그런 식으로 지시를 내려주고 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계약 단계에서 손님한테 다시 앉혀놓고 브리핑을 개공이 직접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하고 계약서 브리핑 다 하고 그다음에 자필을 직접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보조 업무로 봐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근데 보조원에 대한 실장님이 끝까지 업무를 주도했다. 그럼 이건 대여로 처벌합니다. 등록증 대여로 처벌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론적으로 중개보조원은 확인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래계약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럼 이 둘은 개공이 고용한 분들이죠. 이 둘을 그래서 통칭하여 뭐라고 하느냐? 고용이라고 해요. 고용인. 소공과 중개보조원. 이분들이 바로 고용입니다. 자, 그래서 용어의 정의 6가지를 다 봤는데 이게 중개사무소거든요. 사무소 인적 구성을 잠깐 따져볼까요? 여기에 대표라는 분이 계세요. 대표라는 분. 이분 우리 뭐라 불러요, 지금? 개공. 맞죠? 개업공사로 봅니다. 그러면 이 개업공사는 지금 종류가 종별이 3가지가 있었죠. 법인인 개공이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고 중개인이 계셨죠. 중개인하고 중개보조원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와 중개인은 개인이죠. 그러니까 법인과 대비했을 때 이런 개인인 개공 이렇게 부릅니다. 개인인 개공. 근데 시험에서는요. 법인이 아닌 개공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법인이 아닌 개공은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중개인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 이제 직원이 계십니다. 자격증이 있어요. 이분 우리 뭐라 불렀어요? 소공사. 그래서 이제 소공으로 불렀는데, 여기는 직원인자가 있고 임원인자가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소공 그럼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직원인자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원인데 역시 자격증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 뭐라 불렀어요? 중개보조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중개보조이고, 이 둘을 합쳐서 우리는 고용인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이게 법인이었다. 그럼 법인에 임원사원이 있는데, 이 임원사원이 이제, 이거는 임원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들이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전체죠. 그죠? 이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전체를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표현해요. 이 전체를. 그래서 이들이 바로 개공 등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럼 좀 쉬었다 할까요? 네.